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선물하기 좋은 반찬 1탄 했었잖아요. 네. 열화 같은 성원에 이어서 오늘 2탄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전해주시죠. 현재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인데요. 두툼한 겉옷 그리고 방한용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까지 눈비가 더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8cm, 서해안에는 최대 7cm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사이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이 될 텐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6.8도, 대전이 영하 4.9도, 대구는 영하 1.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5도 안팎에 그칠 텐데요. 서울이 0도, 광주 3도, 강릉은 5도 예상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 게 실감납니다. 동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경찰 비위 사건입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광주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뇌물과 청탁을 받았던 겁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A 경감은 전직 경무관 장 씨의 청탁을 받고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탁 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일부를 축소 또는 무마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사기범 탁 씨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요. 사건 브로커 성 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평소 전현직 고위경찰관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브로커 성 씨는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인 전직 경무관 장 씨에게 무려 4천만 원을 건넸고요. 탁씨 사건 무마를 청탁했습니다. 장 전 경무관은 그리고 당시 수사팀장이던 A 경감에게 재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A 경감, 탁 씨가 조사받을 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진술 조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은 광주경찰청 일선경찰서 과장 B 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B 경정 같은 경우에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브로커 성 씨로부터 600만 원 상대의 금품을 받고 탁씨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도운 거예요. 잡는 게 아니고. 영화 얘기 아니죠. 투캅스 얘기 아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급이 막 경무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경무관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로 치면 별 하나.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경찰의 비위 사건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헬스장 업주가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또 경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사는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본인이 운영하는 청주시의 한 헬스장에서 한 회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경사는 소속 트레이너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요. 이를 본 회원이 이 경사에게 항의하자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발각된 헬스장 이외에도 요가 강습 센터 등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어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 조사하는 한편요.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무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얘기 우리도 몇 번 다뤘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 육성의 차원에서 전국의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6개월 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데요.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유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에 도입된 그린벨트는 현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추진에 그린벨트가 주요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점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 내용 역시 복합 개발을 허용하기보다는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전제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성이 인정되는 국책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환경평가 1, 2급지여도 개발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마약류 식욕 억제제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병원에 들른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살을 빼기 위해 먹었던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였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렇게 처방한 약의 양도 상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한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살을 빼기 위해 병원에 들른 여성 환자에게 20차례에 걸쳐서 식욕 억제제 페티노정, 아트펜정 등 2,000여 정을 과다 처방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 9명 등에게도요. 200여 회에 걸쳐 식욕 억제제 18,000여 정을 장기적으로 과다 처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로 체질량 지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량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치를 훌쩍 넘겨 처방을 했고요. 진료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다 처방을 하면 의사가 돈을 버나요? 이거 약국 가서 사지 않아요? 이건 왜 이러는 거지? 의사를 만나서 뭔가 처방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보면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약을 먹고 살을 뺐더라면 그 병원으로 몰리죠. 왜 이렇게 과다 처방을 해요? 어쨌든 저 일부 의사들 이거 과다 처방이나 뭐 마약류 이렇게 하는 불법 행위도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죠? 야, 이거는 확실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 이러시지?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마약 중독 치료 건보 적용입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약 중독.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내에서 마약 중독 치료에 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있던 마약 중독자 치료비는요. 내년 상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마약 치료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재산이 많은 중독자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 마약 중독 치료에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거기에 우리 건보료가 들어간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약 치료제 생각하고 있다가
눈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이제 집에 계속 앉아 있고 이러다 보면 건강 관리 소홀할 경우가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독특한 시도를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9988 손목 닥터인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스마트워치라고 합니다. 요즘 이 MZ세대 사이에서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만큼 모두 운동 기록에 진심인 거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똑똑하고 재밌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많아지는 술 약속과 각종 회식. 당장은 행복하지만 건강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괜찮으십니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 그럴수록 운동으로 건강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일상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때 335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린 9988 손목닥터 걷기 챌린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개최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열심히 걷기만 하면 다양한 선물이 쏟아진다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 그런데 다들 걷지는 않고 한 곳만 쳐다보시는데요. 어이? 휴대폰에 스마트워치까지? 핸드폰으로 뭔가 연결하는 건가? 아니 다들 지금 뭘 하시는 거요? 이거 이쪽 사 이거 저쪽 사.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잦은 음주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몸. 잘 챙겨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다짐은 굳게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현대인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9988 손목 닥터 전용 스마트워치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면 건강 목표 설정, 체형에 맞는 운동법까지 맞춤형으로 건강관리 팁을 제공합니다. 손목 닥터 챌린지를 위해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알고 요거 하신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광고가 떠가지고. 봄에 올해? 네, 올해. 2차부터 지금 이제 3차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포털에서 손목 닥터 9988을 검색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그때 손목 닥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활동한 것이 그전에는 기록하는 걸 몰랐는데 기록한 것부터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근데 기록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걸음수를 기록해준다? 그저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걸음수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기능.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칼로리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무궁무진한 손목 닥터 활용법.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포인트?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좀 생겨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무시오, 심지어 돈을 받을 수 있다고라. 참여한 정도에 따라 실천 달성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서울 페이머니로 전환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건강도 챙기고 돈도 얻고 일석이조. 매일 신경 써서 걷는다는 거, 일단 이것 때문에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되죠.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비만 예방, 우울증 완화까지. 여러분도 지금 밖으로 나와서 일단 걸어보세요. 이 외에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소한 꿀팁. 비타민 중에서도 유일하게 피부에서만 합성되는 비타민 D는 겨울에 제일 부족하다고 하니까 걸으면서 비타민 D도 흡수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번엔 손목 닥터를 통해 건강 관리에도 성공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됐다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스트레칭을 하는 이분이 주인공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친구가 먼저 하고 있어서 저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시 소식지를 메일로 받거든요. 그래서 메일 체크했어요. 언제 모집을 하나. 그래갖고 작년 9월에 떴길래 얼른 들어가서 신청했죠. 손목 닥터로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았다는데 와우! 놀라운 수치네요. 그 검사했더니 근력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체지방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체지방이 그렇게 안 빠졌는데 체지방 빠져가지고 네, 수치로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심지어 고지혈증까지 완화됐다고 하네요. 스마트워치를 통해 걷는 습관까지 길러져 좋다는 희진 씨. 처음엔 챌린지를 위해 걸었지만 매일 10,000보 이상 꾸준히 걷게 된 건 다 손목 닥터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긴 좋은 습관. 걸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 마시기. 물을 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물 먹으라고도 하는 거 있어요. 물 먹는 것도 제가 정해요. 1000리터를 먹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먹고서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면 배고픈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가짜 배고픔 그런 걸 물로 다 해소해서 그래서 또 더 살이 안 찌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아침에 되게 좋아요.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 그 물 먹고 나니까. 진짜 저는 물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손목 닥터 하는 사람들한테 강추해요. 진짜. 건강으로 이어지는 좋은 습관.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어요? 네. 오늘은 몇 번 걸으셨어요? 오늘은 벌써 8,000번 넘게 걸었어요. 와, 진짜 걷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8,357번 걸었어요. 8,357번? 네. 예전에는 집 앞에 5분도 안 걸리는데 차 타고 슈퍼를 갔다고 하면 이젠 다 걸어 다녀요.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180도 바꿉니다. 생활 속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번 겨울엔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역사 준비해 놨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가랑가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갈까요? 1874년 11월 3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74년 11월 30일은 현대 영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가죠.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날입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5년, 그리고 1951년부터 55년까지 4년, 토합 2번에 걸쳐서 9년 동안 영국 총리를 지냈는데요. 특히 세계 2차 대전에서 전망의 위기에 빠졌던 영국을 구해내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셰익스피어, 뉴턴, 엘리자베스 1세 등을 제치고 영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처칠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인, 이렇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엄청난 네. 리더십을 보여준 정치인. 그렇죠. 처칠하면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또 유명한데 네.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네, 처칠은 굉장한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소위 금수저였어요. 처칠 가문은 말보로 공작 자귀를 받은 영국에서도 최고위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재무장관까지 지낸 정치가였고 어머니 제니 제롬은 미국 대부호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처칠은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아주 공부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상수 끝에 간신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부터 낙제생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보호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장교이자 종군기자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군인도 하면서 기자도 한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다다닥 쏟아고, 착착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약은 좀 괜찮았나요? 네,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전투에서 부상병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로 뛰어들었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기지를 발휘해서 극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데 이게 처칠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영국으로 바로 귀환을 했는데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아요.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26살에 정계에 입문합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돼요. 그리고 32살에 통상장관이 되고요. 이후 경제장관, 내무장관을 거쳐서 와. 37살에 해군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부상병을 그냥 놓고 오지 않고 거길 그냥 뛰어들어서 구해왔다. 대단한 용기고 결국 해군 장관까지 올랐는데 이때가 1차 세계대전 때고 또 충실히 수행을 해놨고 해군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네요. 그러면 그때. 네, 그 이 30대 후반 처칠이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해군 장관 시절에 정치 인생의 아주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과 한편에 있었던 첫 오스만 제국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 공격하기 위해서 갈리폴리라고 하는 곳에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대실패로 끝납니다. 여기서 2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요. 이 작전 실패 때문에 처칠은 해군 장관에서 해임이 됩니다. 처칠의 인생에서도 이 패배는 죽을 때까지 정적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그래서 처칠 앞에서는 갈리폴리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금기어가 되고 자, 이 실패 때문에 평소 겪던 우울증이 심해지는데요. 이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림 실력이 수준급이었고 평생 5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그 유작들이 지금도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소장했던 풍경화 쿠투비아 모스크의 탑이라고 하는 처칠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2021년에 무려 123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바닥을 찍었지만 그림에 빠져들면서 그 힘듦을 이겨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처칠의 라이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죠. 네, 그때 처칠의 라이벌이죠.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데요. 히틀러가 1933년에 독일 정권을 장악했고 2년 뒤에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럽 침공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1차 대전에 대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체인벌린이 독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해요.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 형태였던 슈데텐란트라고 하는 곳에 독일 점령을 허용하는 이런 뮌헨 협정에 합의를 해줍니다. 자, 그때 처칠은 체인벌린에게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곧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처칠의 이 생각대로 뮌헨 협정이 1년도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황이 악화되면서 영국이 오히려 독일에 항복을 하느냐, 맞서 싸우느냐를 가지고 이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 체인벌린은 사퇴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처칠이 영국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으로 해임됐던 처칠이 전쟁을 발판으로 다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돼서 취임 연설을 하는 그 연설이 또 명연설이 된 거죠? 네, 처칠은 자기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쓴 걸로 유명해요. 처칠은 영국 사람들이 자기 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고난을 일찍이 선조들도 겪었던 고통과 투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이 대영제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존재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 첫 연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 눈물, 땀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단어로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어떤 공포가 와도 승리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불굴의 항전 의지를 드러낸 명연설을 합니다. 네, 참전이 불확실한 동맹국들을 믿고 그리고 히틀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총리로서 먼저 보여줬네요. 그죠? 네, 첫 번째 전투가 이거였어요. 프랑스 해안에 고립되어 있었던 연합군을 영국으로 철수시키는 이게 덴케르트 전투라고 하는 건데 영국의 선박들을 징발해서 이 철수 작전에 성공을 거둡니다. 얻은 승리의 희망을 이 전투로 보여준 거예요. 이후에 이 히틀러가 영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영국 본토에 대한 항공전을 시작을 하는데 영국인들은 그때 처칠과
이 왕실의 격려 속에서 가장 치열했던 독일 공군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공중전의 중요성을 알았던 처칠은 전투기 폭격기 생산을 독려했고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 처칠은 미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참전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무려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손편지를? 네, 결국 미국이 참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처칠은 뒷날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도 내가 루즈벨트에게 한 것만큼은 못한다. 진짜 그러네요. 편지 1000통을 보냈습니다. 네,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 예, 결국 이렇게 해서 영국을 구하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으니 영국인들은 얼마나 처칠에게 열광을 했겠습니까? 또 처칠은 아까 저는 그 미술품이 그렇게 멋진 미술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글을 잘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처칠은 195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정치인들이 받는 평화상이 아니고 문학상을 받았어요. 처칠은 연설만 잘한 게 아니라 글도 잘 썼는데 30대에 이미 글로 받는 인세, 강연 수입이 연 6억 원이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우리는 야 대단하다 하는데 그 당시 처칠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평화상이겠지? 그랬는데 아닙니다. 노벨상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인데 실망했다고 해요. 물론 자, 이 처칠은 이렇게 존경도 받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듯이 어두운 면도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 수탈을 옹호하는 제국주의자라는 이미지가 등장하고요. 인종 차별적인 이런 면모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의 순간에 보여준 그 결단력, 용기, 이것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원동력이 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걸 알았어요. 위대한 정치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또 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고 대단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잡지 마십시오. 처칠 어렸을 때 공부 못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68년 11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8년 11월 29일은 서울 시내교통의 일부를 담당하던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땡땡땡땡 하면서 다니는 그 전차요. 자, 이것이 이날 이제 중단이 되는데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서울 시내 전차는 1899년부터 1968년까지 70년 동안 운행이 됐고 특히 195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 시내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저도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5, 60년대까지 다녔다니까. 우리 역사 기록물 보면 땡땡땡 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게. 저는 이 전차 하면은 이 노래 생각나요. 밤 깊은 마포정차 할 것 없는 밤전. 마포가 종점이었던 거야. 강은 못 건너가니까. 네. 전차가 근데 처음에 서양에서 먼저 들어왔죠. 네, 전차는 이런 겁니다. 공중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고 유선으로 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공급받고 정해진 궤도 위로만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자동차입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독일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전차가 우리 개화기의 서양 근대 문물 가운데 하나로 소개가 된 겁니다. 전차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회사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그때 전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은 고종 황제였어요. 고종은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898년 한성전기회사라는 걸 세우고 전기 사업을 벌이고 동시에 전차부설에 착수를 합니다. 당시에 한성전기회사의 운영은 미국인 사업가 콜브란이 맡았어요. 그 무렵에 고종은 을미사변대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능이 청량리에 있는 홍릉에 있었습니다. 이 홍릉이 지금 남양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청량리에 있고 그래서 지금 청량리에 홍릉갈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남아있는 거죠. 고종이 청량리 홍릉까지 행차를 많이 했는데 콜브란이 고종을 설득을 합니다. 그 행차를 할 때 전차를 타고 하시면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 노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 거쳐서 청량리까지 전차를 놓게 되는데 1899년
1898년 12월 25일에 궤도가 완성이 됐고 1899년 5월 4일에 운행이 시작됩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의 교토, 나고야에 이어서 세 번째 전차였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사람들은 전차를 처음 보기도 했고 이게 타면은 편리하면서 또 멀리 가니까 굉장히 신기해했을 것 같아요. 전차 개통식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이걸 타보거나 또 이제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어떤 회고담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중에 선이 있어서 차가 혼자 달리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고, 자, 이하 중약하고요.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매일 전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 있는 회고담입니다. 완전히 빠졌구나. 자, 그런데 전차 운행이 순조롭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교통수단이 생기니까 교통사고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개통 일주일 뒤에 탑골공원 앞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주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차 2대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 전선을 잘라서 파는 전선 절도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도 전차 승객은 꾸준히 늘어났고 전차 노선도 증설이 돼서 남대문까지 용산까지 마포까지 전차가 다니게 됩니다. 마포 종점 이때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콜브란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 운영권이 일본의 압력으로 일본 회사 이란가스로 넘어갔다가 이것이 경성 전기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꿔서 식민지 시기 내내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조선시대 한양은 도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도성 밖을 나가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네, 도성이 정말 전차의 난제였어요. 도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걸 나갈 수 있는 문이 딱 8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차 궤도를 문 한가운데로 냅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양옆은 전부 성벽이 있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잖아요. 좁지 않나, 그러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 성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문 한가운데 궤도가 있고 여기에 전차뿐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달구지도 다니고 다 다니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다니는 걸 그만두고 옆에 성벽을 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는데 성벽 처리위원회예요. 이 성벽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래서 이 처리위원회에서 문 옆에 벽을 허물고 그쪽으로 이 전차 궤도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907년부터 남대문과 동대문 양옆에 벽이 허물어졌는데요. 서대문은 더 기구한 운명을 겪습니다. 서대문은 문 한가운데로 노선이 지나갔는데 이걸 복선화한다고 하면서 문이 좁으니까 문 자체를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대문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 전차 때문에 우리 도성과 성문이 훼손됐으니까 이런 것도 많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나? 지금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정말 엄청나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것도 그때 이제 대중화되면은 그 서울 인구를 다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전차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운행하기 어렵다. 이게 하나의 그 원칙인데요. 해방 후에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요. 해방 직전에 100만이었는데 1946년 120만, 1947년 160만, 1년에 20만 명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되는 전차는 오히려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전차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갈 길이 바쁘면 오히려 걸어가는 것이 빠르다. 타기보다 내리기가 어려운 게 전차다. 이거 이해되시죠? 사람 너무 많으면 못 내리잖아요. 지하철도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차 대수 늘리고 중간중간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직행전차 이런 걸 운행하기도 하지만 전차로는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내버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마침 1950년대가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대가 열리던 때예요. 이 추세에 우리도 맞게 나간 거죠. 자, 1957년이 분기점입니다. 1957년이 전차 이용객 수가 버스 이용객 수보다 적어지는 그 해예요. 자, 전차가 시속 한 20km 정도로 달렸거든요. 버스보다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버스가 전차를 막 추월하려고 막 엉키고 사고 나고 이런 일들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빚을 내서 타볼 만큼 정말 획기적인 교통수단이었는데 어느새 애물단지로 전락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전차 폐지론이 나오게 됩니다. 1966년에 서울시가 교통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먼저 시내버스 늘리고 두 번째로 전차 없애고 세 번째 지하철 건설한다. 이런 단계의 계획이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1968년 11월 29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서울의 전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1898년 12월 25일 왕실의 왕릉 참배를 위해 광화문 홍릉간을 처음 달렸던 전차는 70년 만인 1968년 11월 29일 밤 8시 12분 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청량리에서 동대문으로 달려온 전차를 마지막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네. 아니,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돼준 전차고 낭만도 네. 있었고 해서 아쉬움도 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전차의 가치가 오늘날에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네, 전차는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오늘날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버스 전용차로 이거 결국은 전차의 궤도하고 같은 거잖아요. 실은 여러 나라에서 트램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21세기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 19세기 서울의 전차였습니다. 네, 아이고 전차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5년 12월 3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혐의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혐의 등 드러난 것만 6개나 됐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0 비리 때문에 백담사에 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에 단죄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19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12.12 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단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검찰은 12.12가 군사반란이긴 하지만 국내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서 4,1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7 내란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도 순순히 그냥 수락수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검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연희동 자택 앞에서 핵심 측근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구속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1995년 12월 2일 오전 9시의 일인데요.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려요.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합천까지 내려가서 연행한 후에 안양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전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재판 과정은 어땠을까요? 예, 8개월 만에 재판이 열려요. 1996년 8월 26일 오전에 열리는데 재판의 주인공은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재판정에 선 두 사람은 신원 확인에 앞서서 짧은 시간 동안 손을 마주 잡았는데 이 사진 아마 지금까지 많이 기억이 되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 정부로서 내란 정부로 단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전두환 사형, 추징금 2,259억 5천만 원, 피고 노태우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388억 9,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받던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정치 코미디로 많이 풍자가 됐던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 판결이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았죠? 네, 항소심에서 깎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으로 감형이 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6월 추징금 2,628억 9,6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민 대화합을 내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이 모두 특별 사면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완납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난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죠.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골프를 치고 초호화 저택에서 살 수 있다니 지상 최고의 재테크 달인이다 라면서 전 대통령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추징금 총 2,205억 원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 추징금 환수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 추징금은 일반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가 없고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유해가 2년째 자택에 안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2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13년 11월 27일은 국내 최초의 도개교, 부산 영도대교가 47년 만에 다시 열린 날입니다. 도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로 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상판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다리예요. 부산 영도대교가 그런 다리인데요. 부산 앞바다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항과 영도를 잇는 다리를 놓는데 그 아래로 배가 지나다녀야 되니까 다리를 가끔 위로 올려서 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행이 되다가 1966년 9월 이후 47년 동안 이 다리를 들어올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날 2013년 11월 27일 재건이 되고 이때부터 다시 도개 기능을 회복해서 부산의 명물로 옛 명성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죠? 그분들은 아마 영도다리에 대한 얽힌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부산의 상징물이죠. 그야말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참 함께한 그런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영도는 원래 이름이 절영도예요. 절영도가 이제 영도로 이제 단순화된 건데 여기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어서 국사 교과서에 패총이 있다 이런 기록도 있는 게 이 다리입니다. 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다리를 처음 놓은 것은 1931년 식민지 시기였어요. 그때 착공 1934년에 완공이 되는데 도개교라는 게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통 당시에 부산은 물론이고 인근의 김해, 밀양 이런 데서 온 인파까지 모두 6만 명 이상이 몰려서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기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네, 뭐 몸체가 위로 열리는 다리 지금 봐도 정말 멋진데 좀 사람들 몰린 거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관광 명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올리지만 그때는 하루에 7번 올렸어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하루 3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관광 명소였습니다. 자, 이 동양 최대를 자랑하던 이 도개 장치를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영도다리 올라가는 걸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떠나 말거나죠. 자, 긴 사이렌 소리가 나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이걸 신호로 다리가 하늘 높이 치켜 올라가는 이 순간 사람들이 함성을 이렇게 내지르면은 섬 전체를 흔들 정도로 대단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영도대교가 그야말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는데 그리고 또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영도다리 밑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영도다리는 6.25 당시에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인데요. 영도다리 가면 가족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이 다리 부근이 피난민으로 가득했고 그 피난민들을 또 상대로 해서 이 사연을 듣고 상담하는 점집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혹시 그러시나요? 아이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의 원조가 영도다리. 영도다리입니까? 이 피난민들이 많았던 만큼 영도다리 밑에는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도다리는 가수 현인 씨가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에도 등장해요. 이 노래는 1.4 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금순이를 부산 국제시장과 영도다리에서 찾아 헤매는 이런 내용인데요. 가사 중에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라는 대목이 있죠. 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딸만 외로이 떴다. 노래도 나오고, 구슬퍼. 자, 그렇게 역사의 현장이었던 영도대교인데 왜 도개가 갑자기 중단이 됐을까요? 1996년에 영도구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또 한 가지는 상수도관이 교량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올릴 수가 없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도개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서 다리의 안정성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27일 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이걸 보수하는 김에 옛날 도개 방식을 회복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도계교로 완성이 된 겁니다. 47년 만에 영도대교가 들어 올려지면서 이 활짝 열린 그 다리 사이로 부산과 영도를 잇는 이 백길이 열리는 장관이 연출됐고요.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서 이것을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도다리는 오후 2시에 한 번 열립니다. 부산 가시면 역사를 함께한 추억의 다리, 영도대교를 보시면서 2시를 꼭 기억하고 영도대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가면 볼 수 있군요. 지금 우리 다 적어놓죠. 그리고 오후 2시. 네. 저기 주변이 또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드시고 네. 2시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저희 부산역에서 내려서 영도로 가려면 저 다리를 지나가거든요. 저는 좀 많이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태종대잖아요. 네. 태종대가 영도의 끝에 있는 곳이에요. 태종대 가시려면 꼭 영도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구나. 오후 2시에 영도다리 지나서 태종대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선물 반찬 1탄을 했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죠. 정말 좋았죠. 네. 가져가시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선물 반찬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요리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어 한 마리 샀다입니다. 우리가 북어 한 마리 사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북어로 자반 김볶음을 할 겁니다. 자반 김볶음 요거 아시죠? 이렇게 사각으로 된 거. 요거 부셔가지고 북어와 함께 볶음을 할 건데요. 요것도 아주 입맛을 확 당겨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잔북어 고추장 초무침입니다. 우리가 북어채 중에서도 이렇게 잔북어채가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우리 아주 맛깔나게 새콤달콤하게 고추장 무침을 하면 요것도 또 아주 좋거든요.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그 선물해 주셨던 반찬 가져가 정말 맛있게 먹고 또 그래요? 선물도 좀 주고 했거든요. 네. 오늘 또 시즌 2가 2탄을 한다니까요. 네. 잘 배워서 또 주의 한번 나눠줘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북어 파래김 김자반 볶음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이 김자반이요. 파래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래자반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요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게 아주 큰 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4방 한 60cm짜리가 한 판인데 요새는 요게 굉장히 좀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 해서 요렇게 나눠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끝까지 다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잘게 찢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은 요 지금 북어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게 지금 북어채예요. 우리가 포로 돼 있는 거는 북어포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채로 일일이 찢겨져 있는 거는 북어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북어채는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게 한 3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걔를 잘라야 되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목젖을 건들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북어채 같은 게 이제 실온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의 비린 맛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거를 수돗물에 헹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생수를 넣고 저희가 약간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밑간을 하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생수 2분의 1컵에다가 맛술 3큰술을 요 스프레이통에다 담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뿌려요. 너무 안 눅눅해지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마른 상태를 후라이팬에서 볶게 되면 너무 말라서 간이 배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말랐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딱딱해요. 만약에 그 딱딱한 거 선물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돌려주죠,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은 굉장히 예쁘게 잘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정성 있게. 그러니까 선물을 하려면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마른 기운을 없애주시면 돼요. 그럼 맛술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물만 아니잖아요. 맛술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린 맛이 조금 없어지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뿌리는 방법이 있구나. 네. 우리가 어머님들이 왜 남편분들이 이제 먹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맥주랑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볶아서 구워서 주면 딱딱해서 먹다가 말아요. 아마 그거를 또 묘수를 일부러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하셔야 먹태가 잘 구워져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래김이 있어요. 파래김이 있는데 이 파래김은 아무래도 김을 뭉쳐서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마른 김 상태를 바로 후라이팬에서 볶게 되면 얘가 간이 안 배이겠죠. 잘 안 볶아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맛술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파래 김용에는 생수 2분의 1컵에 청주 3큰술을 넣으세요. 맛술이 아니라 이번에는 청주예요. 왜 청주냐 하면 아무래도 맛술을 넣게 되면 맛술이 약간 주정이기 때문에 단맛이 있거든요. 파래김에다 단맛을 넣어주면 나중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청주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야, 이것도 잘 알아야겠는데요. 청주를 넣느냐, 맛술을 넣느냐. 그게 맛이 딱 한 끗 차이예요. 그게 달라요. 행복한 아침에서는 늘 이렇게 한 끗 차를 알려드려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버무려 주세요. 네. 만약에 북어를 안 하고 이 파래김만 볶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럴 때도 요거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야, 스프레이 뿌리니까 파래 그 향이 좀 올라와. 향이 확 올라오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물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준비를 다 했으면 반찬은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불 앞으로 갑니다. 요거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다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마른 반찬 만들기가 이렇게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일단 부으세요.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하세요. 3큰술 정도. 그리고 간장은 다 5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진간장. 네,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매실청이 있어요. 매실청도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나는 단맛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3큰술을 넣지만 나는 단맛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2큰술만 넣으시면 돼요. 요걸 이제 불을 켜요. 그래서 자글자글 올라올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다진 파를 넣습니다. 자글자글 올라올 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향이 북어에 싹 배서 북어가 훨씬 더 맛있어져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여기다 넣으세요. 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전 냉장고에 없는 건 잘 안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으면 우리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요것도 냉동실 뒤져보시면 어머님들이 1-2개 정도가 꼭 있어요. 이게 마른 홍고추예요. 맞아요. 만약에 집에 마른 홍고추가 없다 그럼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청양고추 쓸 때는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씨 부분을 턴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마른 고추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게 약간 매콤한 맛도 일어나지만 요 색깔이 좀 약간 빨갛잖아요. 우리가 아이보리 색깔, 갈색이죠? 약간 검은빛 나죠? 그다가 빨간색 나면 얼마나 색감이 이쁘겠어요. 요렇게 색감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넣으셔야 밑반찬이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지글지글 이렇게 소리.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북어를 먼저 넣어요. 북어를. 저 양념이 정말 북어 안에 쏙 배잖아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짜습기가 있으니까 잘 저기 돼서. 그다음에 김을 넣어요. 만약에 이 김을 마른 상태로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날아다니겠죠. 그렇죠. 떨고 근데 그러죠. 청주로 한번 우리가 밑간을 했기 때문에 날아다니지 않아요. 자, 요렇게 됐으면 요거를 얼른 요렇게 버무리세요. 얼른.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요거 너무 맛있죠. 김도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버무리세요. 쪼르마니 이거 예술이겠는데 이거. 얘는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맛있어. 벌써 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간이 다 됐는지 잘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북어포를 보시면 돼요. 북어포가 여기 보세요. 야들야들하게 다 접혔죠. 네네. 요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불을 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열로 이 물엿을 넣는 거예요. 설탕을 안 넣고 물엿을 넣어요. 불 끄고 물려. 왜냐하면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의 입자가 쏙쏙쏙 박혀갖고 안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면 설탕이 씹혀요. 그런 맛이 없으니까 네. 딱 이렇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둘러주세요. 통깨까지. 이러면 이제 다 됐어요. 맛있게 생겼다. 좋다. 자, 그랬으면 이게 지금 약간 따끈따끈하잖아요. 네. 요거를 넓은 쟁반에 펼쳐서 일단은 식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도시락에 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도시락 쌀 때는 진짜 저런 반찬 하나 있으면 뭐. 그쵸.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담아드렸어요. 네. 야. 향이 넘어오니까 뭐. 김하고 이거는 전 처음이에요. 북어 자반 김볶음? 네. 요게 북어 자반김 볶음이에요. 북어 자반 김. 북어랑 김 향이 어우러지니까. 완전 맛있죠? 네. 야, 밥 반찬으로 최고인데요? 최고죠? 네. 나 김향이 바삭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어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북어채가요. 우리가 보면 다른 재료를 훨씬 더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북어 가지고 다양하게 김자반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셔도 돼요. 내가 파래김 그렇게 납작한 건 없고요. 곱창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곱창김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곱창김도 없고요. 그냥 도시락김밖에 없는데요. 도시락김 조금만 넣으세요. 아니, 안 넣을 순 없으니까. 이거 저기 뭐야 집에서 맥주 안주로도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꾸 손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짜지 않아서 좋아요. 네. 안 짜지요. 양념을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꼭 레시피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메뉴는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시장을 가니까요. 북어채가 이렇게 얇은 북어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얇은 북어채를 정말 잘 사용해요. 요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잔북어. 잔북어. 요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잔북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저는 요 초무침에 물론 오이도 넣으셔도 되고 당근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는데 저는 뭘 넣냐면 바로 요거 넣어요. 미나리.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궁합이 좋아요. 맛궁합이라는 말이 있죠. 네. 맛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꼭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쪽파 송송송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붉은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요 준비한 이 북어채에 잔북어채에 밑간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밑간은 뭐냐?
아까는 제가 볶을 거니까 맛술하고 생수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무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무침은 되도록이면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레몬즙이 들어갑니다. 레몬즙을 이렇게 즙을 짜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진 마늘을 좀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요거를 조물조물조물 묻혀놔요. 레몬즙이 자꾸 들어가 약간 싱싱한 느낌도 좀 나요. 완전 싱그럽죠. 예. 만약에 레몬즙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식초를 식초 한 반 큰술을 생수 한 큰술에 희석해서 부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근데 제 생각엔 레몬즙을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어머님들 집에 다 레몬 많이 있으세요?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디톡스 하신다고도 하고 즙으로 그냥 따로 파는 거 가지고 그것도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다 묻혀 놓으세요. 자, 이렇게 됐더니 지금 약간 레몬의 향이 조금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네. 레몬의 향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이런 볼에다가 요거를 하면 돼요. 양념장을 만들어요.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추장. 두 개 같이 쓰시는구나. 네. 색깔 때문에 그럴까요? 색깔도 그렇고요. 너무 고추장만 많이 하면 조금 텁텁하니까 고춧가루를 넣어서 살짝 그 뭐랄까요? 매콤한 그 깊은 맛을 조금 주는 게 좋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풀어야 되니까 진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맛술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징은 바로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2배 식초예요. 그냥 식초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식초를 넣게 되면 많이 넣어야 돼요. 새콤한 맛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2배 식초만 넣게 되면 딱 요만큼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물성을 많이 넣게 되면 약간 그 양념장 때문에 흘러요. 그런 맛이 없겠죠. 물성 때문에. 초무침은 조금 뽀송뽀송해야 맛있는데 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양념장 다 넣으세요. 다진 마늘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넣으시고요. 잘 섞어요. 입맛 없을 때는 저 초무침 먹으면 요거 맛있어요. 네. 확 살아나죠. 저게 맛있죠. 여기에다가 식초가 들어간 메뉴를 훨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참기름을 1작은술만 넣으세요. 그 양이 중요하잖아요. 네. 또 식초에 요것만 그걸 넣어야지 잡아먹으니까. 돼요. 한 끝이라고 그러죠. 맞아. 이렇게 해서 잘 섞어요. 어디 해장국집 가면 저 반찬만 주는 데가 있어요. 초무침? 네. 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딱 소금 2꼬집만 들어가면 딱 맞아요. 소금 딱 2꼬집. 잘 섞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재료를 여기다가 넣고 묻혀요. 와. 궁금하네요, 진짜. 이렇게 묻혀요. 오징어 초무침 많이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북어 초무침이 이게 맛있어요. 조금 많이 묻혀야 돼요. 그래야 간이 쏙 배요. 점점 색이 올라옵니다, 이제. 네. 제가 워낙은 요거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니까 생방송 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넣고 묻힐게요. 제법 손에 힘을 주고 묻히시는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요? 살살이 아니고 완전 힘 주고 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왜 아이들 키 크라고 다리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주물러 줄 때 너무 좋았어. 시원하고. 맞아요. 제가 이쪽 팔하고 이쪽 팔하고 두께가 좀 달라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힘을 많이 주니까 팔의 그 두께가 좀 달라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미나리 넣으세요. 쪽파도 넣으세요. 그다음에 양파도 넣으세요. 그리고 붉은 고추도 넣으세요. 양파, 생양파 이렇게 얇게 썰어 넣으시는 거죠? 만약에 양파의 향이 난 너무 도드라져서 양파를 그냥은 못 먹겠어요. 채 썬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고 난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됐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깻가루. 깻가루 마지막에. 맛있겠다. 그다음에 통깨. 통깨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상큼한 자, 기운이 이러시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퍼서 드리기만 하면 돼요. 네. 와, 저렇게 맛있겠다. 금방 묻히자마자 묻힌 거 드셔야 먹어야 돼요. 돼요. 금방 맞아요. 묻힌 거. 이렇게.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 듬뿍 주시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양이 좀 작네요. 이거 예인 씨 바로 거. 묻혀서. 이렇게. 아까 북어 자반 바로 먹어야 돼요. 김볶음 이거는 조금 식힌 다음에 먹고. 네. 네. 요거는 바로 묻혀서 바로 먹고. 향이. 향을 먼저 싹 맡아봤는데 그 레몬 그쵸? 바로 향이 확 올라오는데 뭐. 싱그러운 향이 딱 올라오네. 자, 요거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반찬통에다가 바로 담아서 바로 선물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신이 나네. 네? 상큼해서. 상큼하죠? 와. 이게 미나리가 들어간 게 향이 씹히니까 좋아. 그리고 이 북어가 전혀 질기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질기지 않죠. 북어를 입에 가득 넣는데도 질기지 않고 왜 연한 거예요? 연해요. 이게 왜 연한 거예요? 허방이 있었나요? 왜 연한 거냐면 제가 처음에 레몬즙하고 다진 마늘로 조물조물 묻혀놨잖아요. 요게 북어를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와. 미나리 향 좋다. 와. 아침에 조금 싱그럽게 드셔야 네. 이게 반찬 맛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요렇게 2개, 그다음에 보자기로 싼 거 요렇게. 와우. 요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푸짐하게 한 분한테 2개 다 요렇게 드릴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가위바위보로. 네, 가위바위보 좀 하시죠. 이 시간이 너무 긴장이 돼서. 야, 이거 지고 가면 와이프한테 할 말이 없겠는데요, 이거? 자, 가위바위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드린다고 승자가 누구냐고 말 안 했어요. 진 사람이 승자예요. 와.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2분은 요거 사이좋게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하고 선물 받고 좋다. 선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제가 뿌듯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기분 좋죠.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지구 받으니까 더 좋아요. 그래요? 아마 이재용 MC는 댁에 가시면 아마 일주일 칭찬받을 거예요. 잘했어 여보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살짝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이런 입맛도 같이 떨어져요. 그쵸. 약 먹고 하면 몸도 힘들고 하니까 그때 저는 이 초무침 이 북어가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맞아, 좋다는 맞아, 거 맞아.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잡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제가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옛날에 도시락 쌀 때 생각이 나서. 네. 다음 주 있습니까? 다음 주 있죠. 다음 주는요. 요새 살랑살랑 바람 불고 하니까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맛김치 별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고 오늘 북어 자반 김볶음, 잔북어 고추장 초무침. 아우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가스안전 대상이 바로 어제 63빌딩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8명에게 포상을 진행하고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최덕식 회장은 국내에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아 은탑 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 행사장에 마련된 별도의 전시 공간에서는 가스안전대상 30년 역사의 의미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도 국가 가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오늘 뭐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